원래 제 이제 강의 특성이 많이 보면서 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들은 좀 없고 그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는 시간은 많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툰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제가 끝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 질문 맞추시면 제가 그린 카툰으로 만든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상력 부자 생각의 습관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창의성에 대한 요구를 강요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요구를 항상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년 할애회 때나 아니면 새해 계획 발표할 때 보면 창의성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창의성이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사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죠. 창의성을 내라, 창의성을 발휘해라. 그리고 창의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창의성으로 바라보고 물건을 팔아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컨버전스인데요. 컨버전스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다루기 전에 먼저 관점을 잠깐 바꿔보는 시간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여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차를 한 잔 놓고.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꿈에 자신이 수준보다 너무 높은 꿈을 꾸면 벌금을 매기면 어떡할 건가? 예를 든다면 3배의 꿈을, 자신의 수준보다 3배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매기고 5배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매기고 그리고 10배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매기고 그리고 자신의 수준보다 100배가 넘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징역 3년에 처한다면 과연 꿈을 꿀 건가? 그래서 제가 여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벌금 나오면 꿈 꿀래 안 꿀래? 그랬더니 우리 여직원이 꿈 안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징역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 벌금 안 매깁니다. 그리고 징역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큰 꿈을 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제가 전 세계 코카콜라 매출에 단 몇 프로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강의가 끝나갈 때쯤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바닷가의 갈매기가 멋진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멋지게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내 꿈을 펼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나이 30살 때 10년 후 명함을 500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7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500명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명함을 들고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뿌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갈매기가 하늘을 날던 갈매기가 관광객이 던져주는 새우깡 하나에 목숨을 걸듯이 내가 내 인생의 생계 유지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사는 게 아니고 또한 더 나쁜 것은 그보다 더 심한 인생의 나쁜 것은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시면 곰 한 마리가 똥을 밟은 사진인데 자기 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싸놓은 똥을 내가 밟을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33살에 제조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인생에 참혹한 고난이 다가오고 아니면 혹독한 정말 참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참기 힘든 시기가 다가올 때 과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사업이 정말 힘들어지고
회사를 정리하면서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적금 다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 가다가 정말 500원짜리 오뎅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호떡 장사도 했었고요. 인생의 창담한 시기에 노점에서. 그리고 호떡 장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선배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배가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봐서는 이게 네하고 맞지는 않아. 네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네가 할 일을 찾아서 다른 걸 시작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마디만 더 붙였습니다. 너 지금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 몇 푼 때문에 만족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봐라. 이 일을 1년만 더 한다면 너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너 장사꾼이 될래? 사업가가 될래? 이 말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저는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힘든 과정이 생깁니다. 회사 문제, 가정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많은 날들이 생깁니다. 그런 날들이 생기면서 갈등을 하고 고뇌를 하지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얼마나 더 살아봐야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 삶의 힘든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면 그때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때문에 역경은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제가 그 호떡 장사 했듯이 그런 이제 그 과거를 잊고 그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화려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화려했던 과거를 잊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봤습니다. 왜 상상력이냐 하면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내가 먼 미래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상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 자체도 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의 그 핵심은 바로 상상력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백일몽, 말도 안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이나 아니면 새끼줄을 가지고 기차 놀이를 할 때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상상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술가가 흙이나 아니면 돌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 때 나타나는 목적적 상상이 있고요. 또한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 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산적 상상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들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말도 안 되라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 소설은 절대 영화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엔젤바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핀잔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1962년 영국의 유명 음반회사들은 4명의 젊은이들의 오디션을 봤는데 실력이 형편없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비틀즈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공동 개발한 오토 코르네아는 사업성이 없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그 체스트 칼슨은 제록스를 세워서 1,600억 원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개발자 펜버튼은 콜라 제조업을 헐값에 팔고 그의 아들은 자살했고 아내는 궁핍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인터넷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선배였던 그 이동영 사장이 싸이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싸이월드를 만들었는데 아이러브 스쿨에 치여가지고 비슷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장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어느 날 같이 커피를 둘이 마시다가 그 이동영 사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도토리를 팔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다람쥐냐?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이 돼라고 생각을 했다면 투자를 했겠죠. 그 당시에 적었으니까. 그랬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최초에 뭔가를 꺼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예술 영화와 외술 영화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하는 관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예술 영화와 외설 영화를 구별하는 정말 손쉬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뭐냐면 영화를 보고 온몸으로 감동을 하면 예술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신체의 일부로 감동을 느끼면 외설 영화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다른 게 그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보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가 들어가는 그 여학생 2명이 가고 있었고 그 여학생을 둔 어머님 2분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움직였던 이유는 중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학원을 알아볼 건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가시는 어머님 2분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중학교가 좋아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 따라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학교는 뭐니 해도 교복이 예뻐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건가? 어느 날 저희 아이에게 큰 아들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아들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호야, 너는 예쁜데 성격이 못된 여학생하고 못생겼지만 참 착한 여학생하고 어떤 애 사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 아들놈이 저에게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다른 애 사귈래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걸까? 아니면은 A, B 둘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을 찾을 건가?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항상 다르게 바라보는 눈. 어느 날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남자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양쪽 눈이 포렇게 멍이 들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너 눈이 왜 이렇게 포렇게 멍들어서 출근을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가는 아가씨가 치마가 엉덩이 똥꼬에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참 남들도 나처럼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아가씨 옷을 빼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때려서 한쪽 눈이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한쪽만 멍들어야 되는데 왜 양쪽이 다 멍들었느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직원이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원위치 시켜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점의 문제인데요. 행위의 자체를 보지 말고 남자 직원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치안이죠. 관점의 문제예요. 그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건가? 예,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 TV는 잘 안 보지만 어느 날 한번 봤더니 그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한 미녀에게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좋아요. 한국 남자, 일본 남자, 미국 남자 상관없이요. 좋은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시선을 만들 것인가?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질문에 빠집니다.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할 때 화면이 빨리빨리 안 바뀌면 회원들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이 빨리 안 나오거나 짜장면을 주문하고 빨리 안 나오면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짧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참을 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는 엘리베이터 보면 유리가 붙어 있잖아요.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빨리 내려오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참을 만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거울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영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효과를 초인종 효과다.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 할 일 없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심리적 효과. 그걸 어떻게 빨리 줄여줄 수 있는가. 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을 할 때 개선되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체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붐이 불고 있는 게 공무원 시험 붐이 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 어저께도 신입사원 면접을 한 10명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이 사회를 첫 발을 내디딜 때 선택하는 기준을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별로 원하지 않는 업종인데 연봉이 3천인 업종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직종이 있는데 연봉이 2천이면 대부분 하기 싫은 연봉 3천을 선택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때는 참 좋지요. 40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한 처음에 연봉이 많아서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40이 넘어가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연봉이 작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평생 직업이 돼요. 정년이 상관없는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할 때의 관점 하나가 나머지 인생을 바꿔놓듯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작은 관점 하나는 더 큰 일을 바꿔놓습니다. 타짜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타짜의 주인공 조승우가 노름판에 뛰어들기 전에 선배들이 동네 형들이 노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저도 화투판에 한 번만 끼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노름을 하고 있는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빨리 집에 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승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형, 이제 공부해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짜라는 영화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돈과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풍요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6개월 전에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아니라 타인이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혼자서 열심히 고민해서 나온 제가 잡은 아이템은 공짜였습니다. 공짜로 주면 된다. 이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줘서 성공한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다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에서 우리에게 뭐를 공짜로 줬죠? 예, 이메일을 공짜로 줬습니다. 다음이 나오기 전에는 PC 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아마 이메일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살펴봤더니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이때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뭘 줬죠? 예,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공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공짜로 사용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자산 가치가 4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공짜로 준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생각을 했더니 싸이월드였습니다. 싸이월드는 뭘 공짜로 줬죠? 홈페이지를 공짜로 줬습니다. 당시에 개인이 자기 홈페이지 만들려면 한 200이나 300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공짜로 줬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곰TV 우리에게 뭘 주고 있나요? 예, 동영상, 컨텐츠를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회사가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 남성전용 미용실에 가는데 거기 가면 10번을 이용하면 한 번 무료로 깎이 해줍니다. 10분의 1이 공짜입니다. 100% 공짜로 주는 데가 있고 여기처럼 10분의 1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공짜로 줄 건가? 아, 이게 핵심이구나라고 저는 6개월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후에 두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공짜를 잡고 공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모두가 가려워서 긁고 싶어 하지만 차마 자기 돈으로서 돈을 내고 긁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6개월 내내 생각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길게 잡았습니다. 5년으로. 5년 안에 한번 이 블루오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조가 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혼자 해보니까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안 돼서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팀을 이뤄서 올 1회 공짜 마케팅만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여서 이 시대의 사회 트렌드와 공짜만 연구하는 시간들을 올 1회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사업화가 되는 거고요. 비록 아이템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때 나왔던 이야기나 자료나 사례들만 가지고도 좋은 활용처를 우리는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짜 중에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짜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네이버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돈을 내십니까? 구글에서 검색할 때 돈을 내십니까? 우리는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색을 당하는 회사나 대상은 돈을 냅니다. 광고비로. 네이버가 그 삼성 SDS 사내 벤처로 시작했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16조가 넘어섰잖아요. 그죠? 구글은 세계 1위고. 그 또 다른 세상을 하나 보면 구글이 어떻게 도전하는가를 보시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구글폰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글폰이 나오기 전에 그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은 뭐냐 그러면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핸드폰입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에 나온 핸드폰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올증액을 내거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이용을 무료로 하겠다라는 게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는 그 개념을 같은 개념이지만 구글에서는 어떤 걸 만들었냐 그러면 애플에서는 핸드폰을 팔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자사의 핸드폰을 팔아야만 인터넷이 무료로 되는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글은 그렇게 가지 않았고 핸드폰은 어느 회사 걸 써도 상관없다. 삼성 핸드폰을 쓰든 LG 핸드폰을 쓰든 상관없지만 인터넷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인터넷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향후에 구글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인터폰으로 검색을 할 때마다 돈을 법니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지만 검색을 당하는 회사에서 구글에게 돈을 줍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엄청난 시장을 핸드폰 시장에서 구글은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들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재미있지만 우리 머리를 이 아침 시간에 머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손이 둘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어린 여자아이가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해서 그 집에를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전화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전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탁 끊더니 저에게 와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건전지가 너무 빨리 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씩 통화하고 나서 어느 날 또 하루는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 놈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둘째 놈이 그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막 나 있어서 너 왜 화가 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따라 쇼핑을 갔답니다. 엄마 따라 쇼핑을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애초에 사려고 계획 세웠던 건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지금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화가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이거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생각났으면 시작해야지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저희 집 가훈인데 둘째 놈이 엄마하고 쇼핑을 3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가훈을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로? 그랬더니 충동 구매를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여자가 손이 둘인 이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손이 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는 손이 셋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손이 둘인 이유는 뭘까요? 남자가 손이 둘인 이유는 퇴근만 하면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틈만 나면 거기만 생각합니다. 남자가 손이 둘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제 관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관점들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물을 바라볼 때 외라는 눈으로, 외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최민식 씨가 15년간 갇혀서 지냅니다. 이유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 채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 갇혀서 지낼 때 최민식을 가둔 사람들은 최민식에게 15년 동안 계속해서 군만두만 먹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군만두집 왜 15년 동안 안 망했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김밥집 하나만 차려도 2, 3년 버티기가 힘든데 15년간 망하지 않고 군만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사업성이나 맛이나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15년 만에 풀려난 최민식이 자신을 가둔 유지태에게 묻습니다. 왜 가두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유지태가 최민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질문만 하면 맞는 답을 들을 수 없다. 왜 가두었냐고 묻지 말고 왜 15년 만에 풀어졌을까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스파이더맨이 거미 인간의 능력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스파이더맨이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되죠? 거미에게 물려서. 맞습니다. 영화 시작하고 한 15분쯤 지나면 스파이더맨이 거미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인간적인 특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가 탁 물면 손으로 때리거나 탁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스파이더맨은 자신을 문 거미를 밟아 죽이지 않고 책상 밑으로 사라지게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스파이더맨이 능력을 갖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장면이 넘어갈 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거미를 왜 살려뒀을까? 저 거미가 스파이더맨만 물었을까? 가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물면 스파이더 우먼이 되는데 감독이 속편을 만들려고 그러나?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만 물란 법이 있을까? 잠자는 개를 물면 스파이더 도구가 되는데 스파이더맨과 싸움을 붙이려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속편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영화를 보고 그러한 것 생각하듯이 우리가 작은 단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보면 지능 박약아이인 검프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엄마에 대해서 포레스트 검프는 그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신발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주변에 있는 그 구두 수선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 신발을 맡기는 그 사람의 신발만 보고 성격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구두 수선소 사장님들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이 바깥쪽부터 딸린 사람, 안쪽부터 딸린 사람, 그리고 앞부분부터 망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단서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알아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관계가 없고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상식이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사이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만 찾아내신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독서하는 겁니다. 제가 보통 1년에 제일 적게 읽어야 한 100권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0권 정도 보려면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무 시간 업무해야 되지요. 그리고 1년에 한 100권 정도 보고 제가 목표가 평균 1년에 2권 정도의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도로 책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저하고 신입사원들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매일 월요일마다 독서 토론을 합니다. 제가 책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대학교 때 몇 권이나 읽었어? 정말 대학교 4년 동안 10권도 안 읽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놓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제가 같이 합니다. 이 친구의 습성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너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이지만 나중에 100권 읽을 수 있어. 나하고 똑같이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출퇴근 시간 때 그 시간에 너 책 보면 일주일에 한 권 볼 수 있니 없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보면 한 달이면 4권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저는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한 6시 정도 일어나는데요. 아침 6시 정도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전에 2-3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봅니다. 아무도 안 깨우고. 집중해서 책을 보면 2-3시간이면은 책의 분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한 권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권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일요일날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일주일에 8권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0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나하고 똑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제 하겠니?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못해요. 얘기를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에서 세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여행을 가면 돈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줍니다. 2007년도에 베스트셀러는 이거야. 2007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2007년도에 히트했던 상품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때 무심코 흘려 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을 알고 트렌드를 잡으면 사업의 아이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70년대 산업화 사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와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상형은 백만장자였어요. 언제 한번 백만장자가 한번 되어볼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정보화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형이 바로 이야기꾼입니다. 백만장자 상관없이 이야기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천만장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리포터 보셨잖아요. 2007년도 여름에 심영래 씨가 디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하는 날 저녁 때 8시 개봉인데 저희가 전 직원들 다 데리고 디오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뭐였냐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영화는 좋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힘이 없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네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면 인터넷에서 디오 재미있다라고 도배를 해라. 그리고 디오가 재미있다라고 막 퍼날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일단 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꿔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디오의 이야기를 만들어 더 잘 풀어나가는 힘이 있다 그러면 천만장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반지의 제왕은 영화 한 편 만들어서 뉴질랜드를 바꿔놨습니다. 관광대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능력.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 이제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사회는 상상력의 사회입니다. 상상력의 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리더의 핵심 요소는 이제 상상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작은 단서를 자세히 보면 이 시대, 이 사회가 어떻게 바꿔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관점을 바꾸고 그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컨버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컨버전스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보셨죠?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로 합쳐놨고요. 아니면 시계와 자명종을 하나로 합쳐놨듯이 그게 바로 컨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버전스인데요. 그 컨버전스에는 그 제품과 제품을 합치는 게 있고 제품과 서비스를 합치는 게 있고 서비스와 서비스를 합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버전스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입니다. 손정희 씨는 그 1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 그러면 작은 항아리 하나에다가 단어를 무작위로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2개의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뭐 구름과 산책이 나왔으면 구름하고 산책인 단어를 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어떤 걸 만들까 고민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50개 정도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250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전자번역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번역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서 오늘날 소프트뱅크가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 대부분 가정집에서 보시면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가습기를 삽니다. 아이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 가습기는 뭐냐 그러면 공기에 습기를 더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은 제습기입니다. 공기에 있는 습기를 빼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이 뭐냐면 물 먹는 하마.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큰 기계로 된 그 제습기입니다. 공기에 수분을 더하면 가습기, 공기에 수분을 빼면 제습기. 그런데 둘 다 제품화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가정용에 보면 무선전화기 있는데 그 무선전화기 이렇게 금방 끓잖아요. 금방 끓으면 습기가 막 나는데 거기에다가 가습기 기능만 하나 더 첨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죽 체인 전문점 그 직원들에게 강의를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 체인 전문점 직원들에게 우리 당신들 제품을 가지고 컨버전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죽이라는 단어를 써라. 쓰고 나서 죽 옆에 당신이 더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더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에다 뭘 한번 더 하고 싶습니까? 팥. 예. 죽에다 팥을 더하면 팥죽이 됩니다. 예. 또 다른 거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죽에다 다른 걸 한번 더 해보시면 잣. 예. 잣을 더하면 잣죽이 됩니다. 또 없습니까? 누룽지요. 예. 누룽지죽.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더하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호박이 나오고요. 그럼 호박죽. 야채가 나오면 야채죽. 전복이 나오면 전복죽. 계속 시켰습니다. 계속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먹을 게 끝나버립니다. 이제 먹을 걸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의성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게 끝나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고는 죽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먹는 것에 끝나고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무 그릇에 죽을 담아서 손님에게 드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무의 질감 때문에 손님이 더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나무라는 것 때문에 죽이 덜 식을까요? 다른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개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직원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 더하기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상의 개념 사랑이 합쳐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전혀 다른 이제 발상이 나옵니다. 그럼 죽에다 사랑을 더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젠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광고 홍보를 가족 사랑에 맞추겠다. 마케팅 전략을 사랑에 맞추겠다. 아니면 우리 내부 인테리어를 포근하고 사랑에 감도는 인테리어로 만들겠다. 새로운 개념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올 때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 시작이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컨버전스로 성공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한경희 스팀 청소기. 한경희 씨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가공한 거예요. 그죠? 스팀 다리미에 걸레 달고 막대 하나 붙이니까 스팀 청소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컨버전스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검은콩이 유행을 했습니다. 검은콩 우유가 제일 먼저 나왔죠. 검은콩 우유가 가장 먼저 나오자 제천에 있던 어떤 막걸리집, 막걸리를 만드는 제조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은콩이 몸에 그렇게 좋아? 그러면 막걸리에 넣어도 몸에 좋겠네? 라고 해서 처음 검은콩 막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것들이 뭐가 있나요? 검은콩 차가 나왔고요. 그리고 검은콩 화장품도 나왔고, 검은콩 아이스크림도 나왔고, 여기까지는 먹는 겁니다. 아까 그 죽 플러스 먹는 거 했듯이. 그런데 먹을 게 끝나니까 이제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은콩이 몸에 좋으면 검은콩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콩내이고요. 그리고 검은콩 섬유를 뽑아서 콩섬유 정장 양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게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상에서는. 컨버전스의 핵심은 더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리고 편리함을 주는 게 이게 바로 컨버전스거든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컨버전스들이 점점 더 발달될 거고요. 98년도에 저는 그 하나의 컨버전스를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1998년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뭐가 있을까? 두 가지만 뽑아보자. 그렇게 뽑은 것이 바로 콜라와 노래방이었습니다. 코카콜라 노래방을 뽑아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단어를 어떻게 합칠까? 어떻게 하나로 컨버전스를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렇다면 노래하러 콜라 깡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또 제가 만들었던 제품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종이컵이 있는데요. 제가 카툰을 그리는데 카툰을 책으로 그리고 인쇄매체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종이컵에 카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종이컵에 제 카툰을 넣었습니다. 종이컵에 카툰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기업체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직원들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짧은 그 시간에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컵에 있는 문구를 읽고 하루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도 그룹 같은 데에는 한꺼번에 20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만두 그룹에서는 지금 다 쓰고 있고요. 프루덴셜 삼성경제연구소 지금 계속해서 그 중소기업까지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하나만 보더라도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가미하면 전혀 색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이컵에 손잡이도 붙였고요. 그리고 종이컵에 스푼이 달려있지 않아서 종이컵에 스푼이 붙어있는 제품을 만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복합기를 보면 프린터와 복사기와 그
스캐너와 팩스가 하나로 합쳐진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여섯 번째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는데 이 사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집에서 뛰어내려오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칸초 맛 바나나 드실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나가 일반 바나나가 아니라 어떤 맛을 내는 바나나라는 겁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우리 제품들 보면 새우깡에다가 고추를 합치면 매운맛 바나나가 됩니다. 그런 식의 제품 개발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용카드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합치면 또 다른 제품의 하나의 제품의 컨버전스가 된 제품이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코카콜라 매출의 몇 프로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던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이 컨버전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올 5월에 나도 뭘 하나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컨버전스 제품을 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등산을 갔는데 친구가 그 생수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조그만 걸 가져오지 않고 큰 대병을 가져왔습니다. 페트병 1.5리터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갖고 오고 미처 컵을 준비를 해오지 않은 거예요. 일회용 컵을. 그래서 그걸 여러 명이서 이제 입대고 마시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날 내려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1.5리터 페트병이나 코카콜라병이나 생수병이나 뭐 심지어 페트로 나오는 맥주병 아니면 음료수병까지 여러 명이 뭐 먹거나 아니면 야외에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 페트병만 가져가면 종이컵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페트병 하단에 구멍을 뚫어서 일회용 컵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그 종이컵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컵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장소나 가서 빼서 마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피자 한 판을 시켜도 나머지는 다 먹고 버리면 되지만 그 가져다 준 콜라를 마시려면 우리가 집에 있는 컵이나 사무실에 있는 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페트컵과 종이컵을 합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아마 특허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품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품화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한 2, 3년 정도의 그 어려운 시기를 한 번만 더 겪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이 페트병이 들은 컵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코카콜라하고 계약을 안 하고 펩시콜라하고만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코카콜라 매출의 몇 프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컨버전스의 이제 힘입니다. 이 컨버전스는 제품을 만드는 컨버전스도 있는데요.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컨버전스인데 그러한 창의성을 얻는 가장 쉬운 컨버전스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내가 컨버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나를 컨버전스 하는 겁니다. 나와 뭐를 하나로 합치면 창의성이 막 생깁니다. 저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더하기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뚜렷한 사명을 바로 찾으면 인생이 재밌고 삶이 재밌어집니다. 사명대로 살면 며칠씩 밤을 새도 재미있습니다. 잘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나는 신이 납니다. 그 사명 찾으면 인생이 재미있어지면 창의성이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창의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그 챔피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김두구라는 선수가 그 챔피언 시합을 하러 미국에 가서 거기서 시합 도중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 그 챔피언인데요. 이 김두구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김두구라는 선수가 한 8번 정도 시합에 이기고 나서 사람이 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서 김덕규를 가리키는 감독이 넌 이제 훈련에 참여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김덕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감독에게 무릎을 꿇고 찾아와서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명과 하나로 컨버전스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감독이 김덕규에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화가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면 우리가 유능한 감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독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둘째, 너 자신과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너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줘라.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하나가 되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가 되고 나면 그때 정말 사명을 찾고요. 사명을 찾으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나고 하지만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올바른 사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이 뭔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카툰을 그릴 수 있다는 재능을 발견한 게 40살이었습니다. 원래 42살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고난을 하고 내가 누군지 고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재능이라는 것을 40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출판사 사장님에게 이 책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경제지에 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시골 출신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4대 경제지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 매경 이코노미,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편집장 4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중앙경제지에 내가 연재를 하고 싶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40살에 발견했는데 지금 42인데 책이 5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그 30년 계획을 세워둔 게 있는데요. 40살에 세운 계획입니다. 내가 카툰을 잘 그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세운 계획인데 70살까지 120권의 책을 쓰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걸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70살까지 120권을 쓰려면 지금 사업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55세까지 제가 일을 한다라고 보고 55세까지는 평균 2권의 책을 쓸 예정입니다. 55세가 넘으면 친구들 정년퇴직해서 할 일이 없어서 탑골공원에 모여서 놀고 있을 때 나머지 120권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지루하거나 따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 새롭게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책이 유머 경영학입니다. 한 70% 정도 준비가 되었고요. 계속 새로운 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고 있는 일과의 별개의 제 사명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젊은 분들은 인생의 새로운 사명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군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2등병으로 군대 갔을 때 그 친구가 병장이었습니다. 공고 출신인데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군대를 일찍 왔습니다. 그 제대를 일찍 했겠죠. 그 군대에서 저는 2등병이고 병장인데 마음이 통해서 말을 놓고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이러나 싶지만 백골 부대가 만만한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 사회를 먼저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 깎는 걸 했습니다. 몇 년간 기계를 깎다가 어느 날 저녁 때, 10년 후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그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할 데가 없잖아요. 새벽에 내려서 보니까 그 당시에 꽃시장이 고속터미널 지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막 꽃 박스를 메고 다니는 걸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꽃시장에 취직하면 일단 먹고는 살겠구나라고 해서 거기 있는 꽃가게 한 군데를 찾아가서 먹고 재워주시면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니까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월급을 다 모아서 3년 동안에 3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 꽃가게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어느 날 꽃가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꽃가게가 나왔는데 1억에 나온 거예요.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그 꽃가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 친구가 그 꽃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거절을 계속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뭐였냐면 꽃가게 주인의 집에 가서 그 집 대문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3일 만에 주인이 나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천만 원 필요 없다. 3천만 원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가게를 3개까지 늘리고 많이 팔 때는 하루 매출이 1억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보고 컨버전스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컨버전스를 할 건가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좀 못 본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못 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컨버전스 돼야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하나가 돼서 컨버전스가 되어서 정말 인생을 재미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겹지 않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